당신이 새벽부터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주식창을 들여다볼 때 말입니다. 고작 몇천 원, 몇만 원에 일일비하는 그 순간에도 진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당신과는 아예 다른 경기장에서 뛰고 있거든요. 다들 주식시장은 공평하다고 가르치죠. 누구나 정보를 보고 똑같이 투자할 수 있다고요.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건 개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일 뿐이죠. 사실 금융시장에는 비싼 입장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헤지펀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회사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반칙을 저지르도록 설계된 그들만의 카지노죠. 당신이 열심히 뉴스 기사를 분석할 때 그들은 위성을 띄워 정보를 독점하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익을 챙깁니다. 오늘 당신의 계좌가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인지 그들이 감춰온 불공정한 승리의 설계도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에 꽂히자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의 땅이라고 착각합니다. 스마트폰 앱만 켜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세계 최고의 기업 주식을 단돈 몇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내 주식이 올랐는지 확인하고 커피 한 잔 값 벌었다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당신을 보며 시스템은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은 사실 진짜 거물들이 노는 놀이터가 아니라 개미들을 안전하게 가둬두기 위해 만든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에 불과하거든요.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금융상품은 이미 수천 번 걸러지고 정제된 찌꺼기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요.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 안에서 겨우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증권 앱을 켭니다. 파란불과 빨간불이 번갈아 깜빡이는 차트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작은 탄식을 뱉겠죠. 당신은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나름의 논리를 세워 투자를 결정했다고 믿을 겁니다. 내가 산 기업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월스트리트의 마천루 꼭대기층 밀실에서는 당신이 절대 볼 수 없는 모니터를 보며 전혀 다른 차원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가 그래프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 그들은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붓을 쥐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기업의 성장에 베팅하지만 그들은 국가의 부도나 특정 산업의 멸망, 심지어는 전쟁의 공포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당신의 앱에는 절대 뜨지 않는 비공개 메뉴판에만 존재하는 요리들입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단순히 돈의 액수 차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구조적 차별입니다. 금융당국은 적격 투자자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찰을 만들어 놓고 이 명찰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금융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순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연봉이 억대를 넘지 않으면 이 헤지펀드라는 사모펀드의 세계에 발조차 들일 수 없게 막아뒀습니다. 국가는 이걸 투자자 보호라고 포장합니다. 당신 같은 서민은 돈을 잃으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 위험한 투자는 아예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논리죠. 언뜻 보면 다정한 보호자 같지만 실상은 냉혹한 문지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조차 쥘 자격을 박탈당하는 셈이니까요. 부자들에게는 위험을 감수할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안전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숨기고 있는 가장 교묘한 이중잣대입니다. 이 구조적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낚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주식 투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둣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맑아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고 옆 사람이 뭘 잡는지도 훤히 보입니다. 규칙도 엄격해서 누군가 그물을 쓰거나 폭탄을 터뜨려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반칙을 쓰면 금방 잡혀갑니다. 아주 공정하고 평화롭죠. 하지만 문제는 그 부둣개는 이미 다 자란 큰 물고기는 별로 없고 수만 명의 낚시꾼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반면에 헤지펀드는 최첨단 소나와 비밀 지도를 장착한 핵 잠수함을 타고 심해로 내려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서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괴물 같은 수익을 사냥합니다. 그곳은 어두컴컴해서 옆 잠수함이 뭘 하는지 알 수 없고 규제라는 감시의 눈길도 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도 직전의 기업을 통째로 사냥하거나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식의 파괴적인 전략을 서슴지 않습니다. 부둣가에서 낚시하는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이죠.
당신이 10% 수익에 기뻐할 때 그들은 수천 %의 수익을 올리거나 혹은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당신의 낚싯대마저 부러뜨릴 수 있는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공정함을 믿고 성실하게 투자하는 행위는 어쩌면 카지노 슬롯 머신 앞에서 잭팟을 기대하며 동전을 넣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롯 머신은 가끔 짤짤이 같은 수익을 내주며 당신을 기쁘게 하지만 결국 통계적으로 설계된 승률에 따라 당신의 주머니를 서서히 털어가도록 세팅되어 있거든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 판을 짠 설계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데 당신은 그들이 만든 기계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차트를 분석해도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당신이 앉은 테이블이 승자가 될 수 없는 2군 리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리그를 만든 사람들은 당신이 영원히 1군 리그의 존재조차 모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바로 광란의 1920년대 말입니다. 당시 미국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거든요. 포드 자동차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라디오와 냉장고가 가정마다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풍요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 오르는 마법의 기계로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금광회사나 비행기 한 대 없는 항공사 주식을 빚까지 내서 사들였고 월스트리트는 그 탐욕을 연료 삼아 끝없이 팽창했습니다. 규제도 감시도 없는 야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1929년 10월 거품은 순식간에 터졌고 시장은 무려 90%가 폭락하며 대공황이라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길거리엔 실직자가 넘쳐났고 평생 모은 돈을 휴지 조각으로 날린 가장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끔찍한 파국을 목격한 정부는 그제야 부랴부랴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1933년과 34년에 연달아 증권법을 제정하고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을 감시하기 시작한 거죠. 기업들은 이제 재무장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고 사기꾼들은 감옥에 갔으며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정보를 보고 똑같은 규칙 아래서 경쟁하는 공정함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투명한 주식시장의 시스템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틈새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만든 법의 핵심은 대중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중에게 돈을 걷지 않으면 굳이 보호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49년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라는 사회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정통 금융인도 아니었지만 이 시스템의 빈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걷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돈을 받는다면 골치 아픈 규제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대중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고 오직 비밀스러운 사모 파트너십 형태로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헤지펀드입니다. 존스는 정부가 쳐놓은 안전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울타리 안쪽은 안전하지만 수익이 뻔했고 울타리 밖은 맹수가 우글거리지만 사냥감도 넘쳐났으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적격 투자자라는 기만적인 단어입니다. 시스템은 이 위험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아주 냉정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넘거나 거주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만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수억 건의 최소 가입 금액 장벽을 세워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당신 같은 서민이 위험한 투자로 돈을 날릴까봐 걱정해서 막아준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부자들에게만 규제 없는 자유를 허락한 면허증을 발급한 셈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 잃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다는 논리로 그들에게만 고수익의 기회를 독점할 권리를 준 것이죠. 결국 이 제도는 보호가 아니라 철저한 격리였습니다. 더 웃긴 건 헤지펀드라는 이름의 변질 과정입니다. 원래 헤지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친다는 뜻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는 의미거든요. 존스가 처음 이 펀드를 만들 때만 해도 그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롱과 숏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 위험을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여행을 갈 때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처럼 안전장치를 거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전장치는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든 자유로운 운용 권한이 오히려 남들보다 수십 배 높은 레버리지를 쓰고 파생상품이라는 금융폭탄을 제조하는 도구로 악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방어용 방패로 시작된 기술이
어느새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공격용 창으로 진화해버린 거죠. 이 변종 괴물은 이제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경영진을 협박해 배당금을 뜯어내거나 멀쩡한 회사의 약점을 잡아 공매도로 주가를 폭락시키고 심지어 한 국가의 통화 가치를 공격해 경제 위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부자들이 조용히 돈을 불리던 사교 클럽이었던 것이 이제는 글로벌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진화 과정은 철저하게 대중의 눈을 피해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뉴스에서 헤지펀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미 그들이 당신의 연금이나 국가 경제를 한입 베어 물고 난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설계자들은 애초에 당신을 보호하려던 게 아니라 당신을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그들만의 리그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위험을 피한다는 뜻의 해지가 가장 위험한 도박판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방식은 길거리 소매치기처럼 조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복잡한 수식으로 포장된 계약서 한 장이면 충분하거든요. 헤지펀드 업계에는 2&20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10계명처럼 절대적인 이 숫자는 if의 운용 보수와 20후의 성과 보수를 의미합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합리적인 동업 제한처럼 들릴 겁니다. 당신이 돈을 벌면 나도 벌고 당신이 벌지 못하면 나도 적게 가져가겠다는 신사적인 약속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를 당신의 통장에 대입하는 순간 그 잔인한 착취 구조가 드러납니다. 먼저 if라는 숫자를 해부해 봅시다. 이건 당신이 펀드에 돈을 맡기는 순간 수익이 나든 쪽박을 차든 무조건 떼어가는 입장료입니다. 넷플릭스 구독료처럼 매달 몇천 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어떤 헤지펀드가 1조 원을 굴린다면 그들은 단일 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당신의 원금을 까먹는 해에도 앉아서 200억 원을 챙겨갑니다.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손실에 괴로워할 때 펀드 매니저는 당신의 원금에서 떼어낸 그 200억 원으로 요트를 사고 샴페인을 터뜨린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투자의 대가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명함을 구경하는 값치고는 너무 비싼 세금 아닙니까? 그들은 숨만 쉬어도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당신은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달려야 겨우 본전을 찾을까 말까 한 게임인 겁니다. 더 악랄한 건 20후의 성과 보수입니다. 펀드가 운이 좋아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100억 원을 벌었다면 그중 20억 원은 매니저가 가져갑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의 금융 버전이죠. 물론 당신은 80억 원을 가져가니 이득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대칭성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수익이 날 때는 그들이 20%를 숟가락 얹어가지만 손실이 날 때는 당신이 100%의 손실을 온전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들은 손실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잘되면 성과급 잔치고 망하면 투자자의 불운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위험을 100% 감수하고 수익의 80%만 가져가는데 그들은 위험을 0% 감수하고 수익의 20%의 고정급까지 챙깁니다. 이게 동업입니까? 아니면 노예 계약입니까? 이 불공정함을 가리기 위해 그들은 하이워터마크라는 그럴듯한 안전장치를 내세웁니다. 전고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성과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조항이죠. 펀드가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원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수수료를 떼지 않겠다고 선심 쓰는 척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락업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작게 적힌 약관 뒤에 숨겨둡니다. 보통 헤지펀드는 6개월에서 1년 심지어는 수년 동안 돈을 뺄 수 없는 의무 예치 기간을 둡니다. 당신이 펀드 매니저의 무능함을 깨닫고 탈출하고 싶어도 법적인 쇠창살에 갇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구명 보트를 타지 못하게 선실문을 밖에서 잠가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투자하는 자산 자체가 당신을 인질로 잡는 도구가 됩니다. 주식처럼 언제든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 지분이나 파산 직전 회사의 채권 같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하거든요. 당신이 만기를 채우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그들은 지금 시장 상황상 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며 환매를 중단해버립니다. 게이트를 닫아버린다고 표현하죠. 당신의 돈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그들의 금고 속에 갇혀 인질극의 볼모가 됩니다. 그 기간에도 관리 보수라는 명목의 수수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피가 마를 때까지 빨대를 꽂고 놓지 않는 거머리 같은 시스템입니다. 결국 이 테이블의 승자는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딜러가 절대 잃지 않는 이유가 확률적인 하우스 에지 때문인 것처럼 헤지펀드는 구조적인 하우스 에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같은 자산가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그들의 돈을 가둬두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부를 쌓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수익률 그래프를 보며 일희일비하는 동안 그들은 운용 자산 규모라는 그래프만 쳐다봅니다.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펀드 덩치만 커지면 그들의 연봉은 올라갑니다. 고객의 부와 매니저의 부가 정비례하지 않는 이 기이한 구조적 결함이야말로 헤지펀드가 망하지 않고 금융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진짜 비결입니다. 당신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화려한 사무실 월세와 슈퍼카 유지비를 대주는 자선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수료 장사나 하는 건 사실 좀스러운 구멍가게 수준의 이야기고 진짜 거물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엔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합법적인 도박 자금 대출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아파트 한 채 사려고 은행에 가서 소득 증명하고 재직 증명서 떼어가며 굽신거릴 때 그들은 전화 한 통으로 수천억 원을 빌립니다. 그것도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싼 이자로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프라임 브로커라고 불리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그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은행들은 헤지펀드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대여해주고 심지어 사무실과 법률 자문까지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가 판돈을 키워서 미친 듯이 거래를 해줘야 은행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공생관계거든요. 이 레버리지의 마법을 아주 간단한 산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10% 수익을 내면 10만 원을 법니다. 기분은 좋겠지만 인생이 바뀌지는 않죠. 하지만 헤지펀드는 자기 돈 100만 원에 남의 돈 9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이 10% 수익을 내면 1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자기 자본은 100만 원이었으니 수익률은 단숨에 100%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10% 벌 때 그들은 100%를 버는 것,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물론 반대로 1%만 떨어져도 원금이 다 날아가는 위험한 구조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돈의 대부분은 그들의 돈이 아니니까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금융계의 더러운 격언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은행이 휘청거리고 은행이 휘청거리면 정부는 금융위기를 막겠다며 당신이 낸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쏟아붓습니다. 결국 그들의 도박빚을 갚아주는 건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을 내는 당신이라는 소리입니다. 더 기막힌 건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가치 투자가 아니라 차익 거래라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처럼 좋은 회사를 골라 10년을 기다리는 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들은 대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시장의 미세한 가격 차이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뉴욕 거래소의 삼성전자 주가와 런던 거래소의 주가가 아주 잠깐 0.1초 동안 10원 차이가 난다고 칩시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설사 보여도 10원 벌자고 거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수백 배 일으킨 헤지펀드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 그 10원짜리 차이를 수천억 원의 이익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고 그저 시장의 틈새에서 돈을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방식이지만 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는 당신이 접근할 수 없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크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그대로 빛이 들지 않는 깜깜한 수영장 같은 사설 거래소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는 누가 얼마에 팔려고 내놨는지 호가창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다크풀에서는 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기관끼리만 서로의 물량을 비밀리에 주고받는 밀실이죠. 그들은 여기서 대량의 주식을 사고 팔며 시세를 조종하고 당신이 보는 공개 시장의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이익을 확정짓고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뉴스에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들은 이미 다크풀에서 물량을 다 넘기고 유유히 샴페인을 마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보는 가격은 그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사악한 점은 당신의 공포와 탐욕을 연료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가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 폭락할 때 그들의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공매도라는 무기를 쓰면 회사가 망할수록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멀쩡한 회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부풀리고 언론을 이용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개미들이 겁에 질려 투매를 시작하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그들은 바닥에서 헐값의 주식을 다시 주워 담으며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깁니다. 당신에게는 피눈물 나는 위기가 그들에게는 다시 없을 박앤세일 축제인 겁니다. 당신의 불안한 심리마저 그들의 계산된 알고리즘 안에 들어있는 변수일 뿐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금융 카르텔은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압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야근 수당을 받으려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그들의 알고리즘은 일최도 수천 번씩 거래를 하며 당신의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위치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수도꼭지에 밸브를 쥐고 있고 당신은 그 아래 떨어지는 물방울을 컵으로 받고 있는 셈이니까요. 아무리 빨리 컵을 움직여도 밸브를 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금융공학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이 비대칭성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서 그들은 더욱 교묘하게 당신의 부를 이전해 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숨기고 있는 진짜 엔진이자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기 힘든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이 잔혹한 먹이사슬이 단순히 음모론이나 피해 망상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1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다궜던 게임스탑 사태 말입니다. 당시 언론은 개미들의 반란이라며 낭만적인 포장을 해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인 거대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을 상대로 주가를 폭등시켜 그들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제 금융의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에 시스템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개인들이 승기를 잡고 헤지펀드의 숨통을 끊으려는 찰나 거래 앱 로빈후드는 매수 버튼을 비활성화해 버렸습니다. 주식을 팔 수만 있고 살 수는 없게 만든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축구 경기 도중에 우리 팀이 골을 넣으려고 하니까 심판이 골대를 치워버린 격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한 증거금 문제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본질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개미들이 돈을 버는 건 허용하지만 감히 시스템의 주인인 기관의 돈을 털어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매수 버튼이 사라지자 주가는 폭락했고 공매도 세력은 유유유히 빠져나갈 시간을 벌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뛰어든 개인들만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카지노 주인이 언제든 전원을 내릴 수 있는 사설 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플랫폼 자체가 그들의 소유라면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목격한 건 승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패배의 설계도였습니다.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볼까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지 보여주는 더 고전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998년 월스트리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입니다. 이 헤지펀드는 이름부터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 교수들과 월스트리트 최고의 채권 트레이더들이 모여서 수학적으로 완벽한 돈 버는 공식을 만들었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공식에는 실패란 없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무려 25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끌어다 썼습니다. 자기 자본은 5조 원 정도였는데 굴리는 돈은 120조 원이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채권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했습니다. 수학적 모델에 따르면 러시아가 망할 확률은 제로에 수렴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들의 우아한 수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즉 베제라식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응답했습니다. 완벽하다던 공식은 휴지 조각이 됐고 펀드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경제라면 자기 능력 밖의 빚을 낸 이 도박꾼들은 망해서 사라져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망하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 세계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맸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는 논리가 작동한 겁니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을 압박했고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빚잔치를 대신 처리해줬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소름 끼치도록 명확합니다. 그들은 수익이 날 때는 자신들의 천재성 덕분이라며 수천억 원의 보너스를 챙겨가지만 실패해서 거대한 똥을 싸놓으면 그 치우는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분담한다는 겁니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이것이 현대 금융 시스템에 숨겨진 제1원칙입니다. 1998년의 LTCM부터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2023년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까지 주어와 목적어만 바뀔 뿐 똑같은 시나리오가 1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오류인 척하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착취의 순환 고리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당신이 낸 세금으로 만든 안전망 위로 추락하지만 당신은 맨바닥에 처박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래도 이 시장이 당신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고 믿으십니까? 거대 기업과 금융 카르텔은 이미 서로의 혈관을 공유하고 있는 샴쌍둥이와 같습니다.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죽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서로를 지켜줍니다. 그 견고한 카르텔 밖에서 스마트폰 하나 들고 차트를 분석하는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는지 이제는 좀 감이 오십니까? 당신이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 고민할 때 그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으며 그 도박판의 판도는 결국 당신의 지갑에서 나오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거대한 유동성 파티에 강제로 동원된 연료이자 언제든 갖다 버릴 수 있는 건전지에 불과합니다. 이 불쾌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들이 짜놓은 매트릭스 안에서 착실한 노예로 살다가 은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차가운 영수증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차트의 패턴을 외우며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는 동안 이 시스템의 설계자들은 당신의 그 간절함마저도 수익화할 알고리즘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실이 나도 수수료를 챙기는 불패의 카지노를 세웠고 정부가 찍어낸 돈을 빌려 도박을 즐기다가 실패하면 그 청구서를 인플레이션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밀폐된 착취의 엔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테이블에 앉은 선수라고 착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손안에서 현란하게 셔플되는 칩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배신감과 분노, 그것이 바로 빨간 약을 삼킨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앱을 지우고 산속으로 들어가 자급자족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요. 냉소는 현실을 직시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친 이유는 당신을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전투기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순진한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겁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슈퍼컴퓨터와 당신의 스마트폰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음 테슬라를 찾겠다며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잦은 매매와 헛된 희망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동성 공급원이니까요. 이 조작된 카지노에서 평범한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역설적이게도 도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고 가장 미련해지십시오.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초 더미 전체를 사버리는 겁니다.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야말로 그들의 정보 비대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증명해야 하기에 조급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기로 삼아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만이 그들의 초단타 알고리즘을 이기는 길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죠? 바로 그 지루함이 당신의 계좌를 지켜줄 안전벨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헤지펀드들이 추구하는 그 비대칭적인 수익, 인생을 바꿀 폭발적인 부를 원한다면 주식시장이 아니라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이 합법적으로 내부 정보를 독점할 수 있고 당신이 직접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바로 당신의 본업과 당신의 사업뿐입니다. 워런 버핏의 주식을 사는 대신 당신 자신의 스킬에 레버리지를 거십시오. 그곳이야말로 2&20의 법칙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남이 만든 회사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당신이 설계자가 되어 당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월스트리트에 수업료를 갖다 바치는 짓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됐습니다. 세상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공정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자는 가젤에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냥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가젤은 평화로운 초원이라고 착각하며 풀을 뜯는 가젤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거대한 덫의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자물쇠는 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공정하다고 믿었던 당신의 머릿속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물쇠를 부수고 나오십시오. 시스템의 연료가 되지 말고 작더라도 당신만의 세계를 짓는 설계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이 차가운 자본주의 정글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일 겁니다.